두렵네요, 이거. 비속어 써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카페 커피 코리아 나고야 기획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작년엔 도쿄 하라주쿠 카페를 빌려서 했습니다만 카페 커피 코리아 나고야 기획에 있어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기획을 마련했는데 이게 한국에 계신 고수들을 모시지 않고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그 후원자 측의 그런 그 아우성이 이 꿈속에 나타날까봐 제가 미리 선수를 쳐서 이렇게 전문가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젠더 밸런스가 한국 사회, 일본 사회 늘 그렇듯이 안 좋은 부분을 이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재들 토크라는 상황 속에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쩌다가 진행을 맡게 될 것 같은 와세다 대학의 김경묵이고요. 각자 그쪽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실 조일동 연구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조일동 교수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 한국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화예술학부 조일동 교수 연구실이고요. 예, 방이 알고 보면 좀 넓습니다. 예, 이 넓은 방을 혼자서 DB 쓰고 있는 조일동이라고 합니다. 전 문화인류학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모나시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에 미디어 스터디스 커뮤니케이션의 교수로 있는 김태식이고요. 불과 작년 여름까지는 체코에 있다가 작년에 옮겨서 말레이시아에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들어간 이후로 처음 한국 방문해서 조일동 교수님 연구실 와가지고 이렇게 조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노마드의 전형적인 네. 대표 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일동 네. 교수님 책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은사님이신 정병호 교수님 책이 그대로 그쪽으로 이사 간 게 몇 권씩 꽂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책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신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원래 CD가 더 있어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건 정병호 교수님 쪽에서 넘어온 책도 좀 있나요? 제 은사님이 주신 책이 있긴 한데요. 어디 있더라? 저기 그렇게 많지는 구석에 있습니다. 않고요. 네, 그쵸. 그러면 뭐 이 책들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안중수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종수라고 합니다. 문화인류학 연구자고요. 저는 지금 오사카 코리아타운 그리고 성수동 이쪽 관광 미디어 그리고 뭐 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막 박사 학위를 따셔서 따끈따끈한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 주제로 학위를 따셨는지 그것만 잠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박사 학위는요. 이제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이제 과거 디아스포라 공간에서 이제 한류나 이런 각종 미디어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일본 젊은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가해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디어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지점들에 대해서 좀 대학적으로 연구를 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또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앞으로 안중수 박사님 책을 연구 성과를 읽어볼 날이 오겠죠. 인문학 쪽으로 이제 출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1, 2년 안에 그런 시도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걸리나요? 한국에서는? 좀 과한 압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뭐 이번 기획에 대해서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한일 관계가 뭐 나쁘다가 좋았다가 그렇기도 한데 2019년에 노아베, 노재팬 막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다가 이제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은 한류 문화를 굉장히 소비하면서 역사 문제와 문화의 소비는 다른 패턴이다라고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한일 관계 개선을 좀 생각할 때는 그 두 개를 좀 잘 연결고리로 하는 것도 문화 외교 아니면 공공 외교의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그 첫 단추
입구로서의 그 카페 문화라는 거를 좀 다루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카페가 한글류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은 늘 어김없이 포장마차나 그런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홍대 클럽에 가듯이 카페를 한번 탐방하는 것들이 그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찾는 하나의 그 동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국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연히 몇 해 전에 알게 되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금 더 생각할 때 도시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을 생각할 때 카페가 하나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키움이라는 저희 사회 활동하는 문화 컬렉티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키워드로 다뤄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한국하고 일본 카페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의 목적이긴 한데 늘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화시키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본 카페를 가보면요. 하나는 그喫사땡 그러면서 다방이죠. 굉장히 그 쇼와 시대의 레트로 분위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나무 공간에 어둡고 침침한 그런 쪽에서 좀 진한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우수해졌고 그런 그 카페 문화가 있고요. 유러피안 컬처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굉장히 한국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독점했어요. 다른 뭐 커피숍이 웬만한 거는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스타벅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뭐 하나 이유는 불문하고 맛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스타벅스나 카페를 가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카페를 가보면은 뭐 하다못해 주말 10시, 11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까지 케이크 한두 개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대화의 그 꽃이 피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그 시민사회 공간의 차이 중에 카페 문화가 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그 문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성수동에 대해서 오늘 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봤는데요. 생각했습니다. 김태식 선생님하고 안종수 선생님 뭐 여러 번 이렇게 성수동 다니시면서 관찰도 하시고 오늘은 자료가 특별히 없습니다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또 관련 링크나 자료를 소개하기로 하고 두 분 보시기에 한국의 카페 트렌드가 어떠한 그 문화적인 표상, 상징, 아이콘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카페를 찾는다는 것이 한국 문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적절한 문화 창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의 동향, 뭐 트렌드로서의 카페를 얘기하면은 키워드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간 소비. 그러니까 그곳은 카페라는 거는 커피를 마시거나 뭘 마시고 아니면 사람을 만난다는 것과 우리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의 카페가 갖고 있는 그 아주 가장 트렌디한 카페가 갖고 있는 그 효용성은 그 공간으로서의 상품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소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공간을 보러 가고 그 공간에 갔다 왔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 그게 카페로서의 가장 지금 현재 최첨단 최근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맛도 그렇고 그거는 약간 그 다음 문제인 거죠. 대화도 그렇고 누굴 만난다 이것도 위치조차도 성수동이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는 정말 외딴 데에 있어도 그 공간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면은 기꺼이 차를 몰고선 가고 지하철을 타고선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 소비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포스트 모던적인 그 생활 패턴이라고도 보이고 또 하나는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든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하다못해 자기 성취욕, 자기 승인에 대한 그 욕망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이 맞는 건지 안종수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욕구들하고도 관계가 깊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무엇보다 그 욕구를 표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저희는 한편으로는 기술적 기반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적 기반이라는 건 어떤 거죠? 스마트폰과 SNS 같이 이제 굉장히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이제 본인 위주로 이제 편집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공유하는 게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상연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다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집이 웬만해서는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자기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가 뭐한 젊은이들이 스타벅스 같은 데 가지고 무슨 영어 책 그 시험 공부하고 자격 시험 준비하고 뭐 고등학생도 입시 뭐 숙제 풀고 뭐 그런 거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일본 사람들의 집보다도 뭐 넓어봤자 하지만 조금 넓은 것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카페 공간을 가는 걸까? 그러면은 집의 넓이가 아닌 단순히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볼 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일본보다 집이 넓어도 남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초대하기가 편하고 홈파티를 하는 게 뭐 얼만큼 쉽고 어렵고 그런 문화적인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향과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홈파티 문화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집에 이제 손님들 초대해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이 공간이 적어서 이제 아이들이 뭐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런 근데 사실 한국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신조어로 카공족이라 그래갖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되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고 뭐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에서 사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어쨌든 자기 공간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 친구들이 카페 가서 하는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가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도 그래갖고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넉넉한 거죠. 자기의 어떤 취향을 드러내는 소비로서의 공간을 소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실 그런 공간들은 이동하는데 비용도 들고 가서 뭘 먹어도 싼 카페들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보단 다 비싼 카페들이고 그리고 그만큼의 소셜미디어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하려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은 계급적으로 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계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그리고 젠더화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다, 소비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특히 남성 젠더나 여성 젠더에 따라서 행동 패턴이 카페에 대한 소비 패턴이 다르다면은 소비 문화와 표상에 대한 그 트렌드가 다르다라는 가설을 지금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젠더화 되는 경향이 있나요? 그 젠더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한국은 집이 넓고 일본은 집이 좁은데 그러니까 이건 집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해질 수가 있는데 집이 좁으니까 그 좁은 공간의 대안으로서 다른 공간을 찾아서 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집이라는 게 그 공간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집이 넓더라도 그 집이 굉장히 남한테 보여줄 만한 공간이냐 아니냐. 그게 상징적으로 나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려면은 굉장히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정체성하고 일치하는 공간이어야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한국의 카페가 지금 나의 집이라는 공간을 대안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내가 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카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넓이만이 아니라
한국집이 아파트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과거 40년 동안에 50년이 다 돼가네요. 한 40년 됐죠. 80년대부터 그 넓이를 떠나서 누구네 집도 거의 다 비슷한 인테리어고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일이 너희 집 얼마짜리야, 몇 평짜리야, 어느 동에 있는 몇 평짜리야. 아, 그럼 니네 집은 20억짜리구나. 그런 논리로만 설명이 되지. 너무 가구가 예쁘다. 어떻게 저런 그림이 있어. 그런 행동 패턴이 아니라는 게 안종수 박사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 너희하고 다르게 살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안 공간으로서의 카페 공간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다라는 게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주 프랜차이즈 카페들, 스타벅스를 위시해서 그 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기능적인 공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 내가 뭘 드러낸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제 실용적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그 정도인 거지. 이제 거기에서 구분을 짓고 나를 표현하는 곳으로 가면은 프랜차이즈를 벗어나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측면은 스타벅스가 워낙 그렇죠. 많아졌고 너무 일반화가 됐어요. 이게 거의 그냥 스타벅스가 거의 예전 한국 미용실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그건 네. 아니, 방 주인이신 조일동 교수님한테도 박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그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실이 넓고 책도 좀 읽고 CD도 있으니까 좀 이게 제 방으로 오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안종수 선생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후진 연구실, 좁은 연구실, 뭐 좀 지저분한 모시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연구실은 안 돼. 조일동 박사님, 그 카페는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카페란 무엇입니까? 예, 저도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했던 거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적어도 2000년 즈음까지만 해도 카페가 됐건 어떤 공간이 됐건 간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딜 가나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인테리어 색깔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테리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맛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고 이러한 공간에 들어가 있다. 내가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내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거와 굉장히 큰 자부심 내지는 큰 문화 자본으로 작동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건 작은 카페들, 이게 성수동 이전에는 이제 홍대, 합정동 이쪽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곳을 직접 가게 안에서 로스팅을 하고 그 가게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가게 주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어떤 그 모양들, 모습들, 그 공간에 같이 내가 있으면서 단순히 커피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게 아니라 나만의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네. 한국 사회가 그게 저는 뭐 K-팝이라든가 한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현상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전 세계의 일원이 되는 거, 전 세계가 어떤 표준, 전 세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호합니다만 적어도 영미, 서구 혹은 뭐 여기에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일본 정도를 포함한 서구 선진 사회라고 한국서 흔히 부르는 사회의 어떤 삶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것에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쿨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만의 무엇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그다음에 나만의 것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한국의 카페의 어떤 트렌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요, 한국의 스타벅스가 아마 1999년인가 8년 뭐 그때쯤 이화여대 앞에 제 1호점이 들어왔다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도토로의 몰락이 그때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아직 영구적인 어젠다로는 설정 못했습니다만
그 98년에 오부치 김대중 그 문화 개방에 관한 선언이 있으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퍼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일본 문화가 그렇게 한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커피의 차원에서 볼 때는 더 큰 글로벌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스타벅스의 등장이 한때 외국 문화의 그 현관 역할을 했던 일본 문화의 도토르에 몰락을 가져왔다라는 게 굉장히 그 문화적인 그 트렌드로 볼 때는 어쩌면은 안종수 박사님의 문화 연구, 일본 뭐 그런 연구하고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좀 생각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뭐지? 그 요즘 들어서의 그 작은 카페나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 부가가치를 어떤 식으로 추구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국의 트렌드를 성수동이나 그런 동네 패턴을 좀 알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종수 선생님이나 김치식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점심 먹고 나와서 커피 마시다가 얘기가 나온 것 중에가 도토로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커피 트렌드가 왜 저희 학교 다닐 때 자댕,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라 네. 그랬는데 예, 커피 예. 전 네. 이제 다방에서 벗어난 첫 번째 커피,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라는 말을 썼고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아, 그리고 이제 맞죠. 뭐 조그만 쿠키도 주고 뭐 네. 거기 이렇게 그 크림도 이렇게 통에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괴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에서 벗어나서 문화적인 걸로 넘어가던 90년대 일종의 문화혁명, 그러니까 서태지가 등장하고 그 괴랑 같이 맞물리면서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사실은 일본 문화 개방을 했다는 것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컸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그때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스타벅스가 등장을 하고 도토루가 몰락을 하고, 그래서 일본 문화가 개방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퍼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형성된 맥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서 작은 카페가 트렌드가 되고 붐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레퍼런스는 일본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물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레퍼런스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하라주쿠니 무슨 시부야니 뭐 이런 데에서 새로 나온 카페, 거기 서점 뭐 북카페 이런 것들이 계속 잡지나 이런 것들, 소셜미디어를, 그때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제 처음 시작될 무렵 일본 여행 간 사람들이, 예, 그랬던 거라서 사실은 저는 그 일본 문화가 겉에 표면적으로 뭐 도토루나 어떤 브랜드들이 뭐 퍼지진 못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레퍼런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 카페 문화가 기본적으로 많이 독특했던 것도 맞아요. 저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삐삐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그 굉장히 보수적인 삐삐 없는 그런 그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데 에이 삐삐 에이 필요 없어 그러고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 가면 약속의 만남의 장소에 각 테이블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나왔고 뭐 방배동 압구정동 카페 다니면은 전화가 다 있고 그때는 뭐 누구나 다 담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피고 막 그랬던 그 시대지만 그런 공간적인 게 있었고 아주 굉장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안중수 선생님 어떠세요? 스타벅스 세대. 그렇죠. 제 대학 시절에는 이제 막 스타벅스나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동네 카페, 개인들이 하던 카페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이 커피가 저희 세대 때 처음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커피 값이 4,000원, 아, 3,000원, 4,000원, 거의 난 4,000원. 스타벅스 한 3,500원부터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 사실은 그 당시에 학교 앞에서의 밥값을 뛰어넘는 가격이었거든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충격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그 돈을 주고 커피를 마셔? 근데 분명히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트렌드를 선도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또 한편으로는 반감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된장녀 같은 이제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 시기였기도 하고, 그럼 항상 이제 그 스타벅스 컵 같은 그 상징, 컵 항상 들고 다니는 커피컵을 이런 것들이 풍자되기도 하고, 섹스 앤 더 시티. 맞아요. 섹스 앤 그러니까 한국의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는 조금 더 나중에 나왔고, 그다음에 88만 원 세대니 지금 뭐 된장녀 그런 사회적인 그 트렌디한 그 키워드들을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카페의 표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카페에서 놀았다, 막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알기 쉬운 인문교양 서적이 하나 딱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디어가 100% 항상 같이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섹스 앤 더 시티가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 젠더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그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그 여자분들이 그 전형적인 뉴요커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위시한 다른 미드들, 드라마들의 영향이 컸죠. 스타벅스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 문화가 힘을 못 썼다, 표면적으로는 힘을 못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당시 한국 여성들이 원하던 이미지가 이제 뉴욕이나 굉장히 글로벌한 쪽으로 가 있었다는 파리지안 이런 거가 되는 거지. 그것도 하나 재미난 얘기 같은데,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그 일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적인 아이콘이 파리이고 런던이고 그 유러피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게 이유가 뭐 미군 문화인지 한국 전쟁 탓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무슨 캠퍼스 패션 해가지고 뭐 야구 모자 딱, 김치식 선생님 좋아하는 야구 모자 딱 쓰고 그다음에 그 뭐 무슨 미시간 뭐 하버드 막 그게 진품이든 가짜이든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청바지 하나 입고 나가면 딱 쟤는 좀 괜찮은 애네 막 그 정도로 이제 보통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적인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강한 거는, 조일동 선생님 그건 왜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되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물론 미국에도 일본에도 미군이 진주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진주하고 하지만 오키나와는 일본의 본토와 꽤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뭐 오키나와 팝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오키나와 팝의 특징이 굉장히 미국화된 사운드를 만드는 뮤지션들이 이제 뭐 아무로 나미에까지 이어지는 그 정서를 몸에 이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팝 시장에 등장하는 건데, 한국의 경우는 주한미군의 핵심지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태원의 풍경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에 간 것 같은, 텍사스 촌동네 간 것 같은, 혹은 뭐 어디 캘리포니아의 작은 뭐 카운티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미국화되어 있는 공간이 서울 시내에 있었고, 이 공간에 가서 논다라고 하는 거, 이 공간에 가서 어떤 문화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서울에 살고 있는 멋쟁이들에게 하나의 트렌드였다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아주 집중된 게 82년도에 나왔던, 92년도에 나왔던 서태지와 아이들.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들이 뮤직비디오를 다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들이 전부 이태원에서 춤추고 놀던 친구들이고, 이건 헤비메탈을 하건 힙합을 하건 R&B를 하건 다 이태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인 자양분 위에서 퍼져나갔던 거고, 한국 사회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시건, 뭐 조지타운 이런 그 미국 대학들의 이 티셔츠들이 실은 다 이태원에서 만들어져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었거든요. 저는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모던을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상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국은 미국이었고 일본은 유럽, 주로 영국. 그러면은 이태원은
미국 문화의 인클레이브적인 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단순히 미군 기지라는 특징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게 교포 문화가 되게 그것도 결정적. 있었지. 그다음에 조기 유학생도 나중에 나오고. 그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의 1.5세나 2세들이 그렇죠. 대학 가고 나서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 처음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90년대 초에.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민 갔던 친구들이 그때 그렇죠. 처음 한국 고국 방문을 맞아, 했는데 맞아. 걔네들이 막 미복이나 LA 기어 이런 거 그렇죠. 신고 난 지금 힙합바지 입고 뭐가 생각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면 1986년인가 보다. 양아묵이라는 친구 이모가 미국에서 왔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한 반 애들이 한 60명 되잖아요. 볼펜, 빅 볼펜을 60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모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뿌리는 거야. 그래서 고맙게 받아서 다 애들 다 썼지. 하지만 이게 지금 그 김치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딱 그게 생각나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반추해서 보면은 LA 문화. 맞아요. 네. 그렇지. LA 그 문화. 비버리 힐즈 그 90210을 보고 막 뭐 브랜드 막 그러면서 우리 놀았잖아. 그래서 그 선셋 블루버드 그렇지. 그 느낌 그게 이제 한국 음악에서도 드러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영화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석양지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멀리 보이는 지평선 이런 거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게 사실은 교포 그때 그리고 이제 교포 가수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때에 만들었던 음악이 뭐 김현철 씨라든가 혹은 뭐 조금 더 지나면 업타운 이런 뮤지션들인데 그 음악이 지금 돌아서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시절의 그 음악들을 우리가 시티팝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죠. 예. 일본의 시티팝과 한국 시티팝은 용어는 같은데 약간 음악적인 이 텍스처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라면 오히려 80년대부터 유행했던 어떤 그 퓨전 재즈에 기반하고 있는 디스코와 퓨전 재즈 이런 것이 섞여 있는 음악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유행했던 시티팝은 당대의 LA에서 유행했던 음악들을 배워왔던 뮤지션들, 뭐 신재홍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는 악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댑테이션이 한국과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고 그 변형들의 결과물, 그래서 뭐 임재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 밤이 지나가면 이런 노래들을 불러서 히트했을 때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 이것도 있지만 그 노래를 만들었던 신재홍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분들이고 이게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한국적이지가 않네. 근데 항상 동시대에 이게 같이 갔던 게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열망도 하나가 항상 같이 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열망보다 항상 조금 더 위로 연결됐던 게 바로 LA에서 온 사운드에 가까운 음악들. 이 두 가지가 한국 대중음악 혹은 대중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렇구나. 만약에 한국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주한미군 공간이 한국인의 일상적인 공간과 매우 맞닿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아마 일제강점기 이후로 일본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서구의 문화를 접했을 텐데 한국은 AFK인이 공중파와 똑같이 전국 어디서나 TV를 틀면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미군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AFKN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막 빌보드 팝 차트에 올라가고 있는 노래들 혹은 빌보드 팝 차트도 아니고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뜨고 있는 노래들도 가끔씩 새벽 시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거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감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맞아요.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한국의 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이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AFK 라디오를 들어라. 이게 선생님들의 어떤 굉장히 단골 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한국인들에게는 영어를 공부하는 채널이고 근데 영어 공부하는 채널이 실은 미군들의 위안을 위해서 미국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대중문화를 다이렉트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독특한 채널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말씀 듣고 생각난 게 기동순찰 때 그런 드라마가
이제 80년대 원래 AFKN에서 나왔었어요. 저는 저기 1980년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은 1982년에 한국에 칼라 TV가 보급이 됐을 거예요. 근데 80에서 82년 동안은 저희 집에 이제 일본에서 쓰는 소니 칼라 TV를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AFK만 칼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집이 AFK 보러 막 사람들 구경 오고 막 그랬었어. 근데 그거 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제 그 할머니가 이제 낮에 심심하니까 한국도 이제 하루 종일 방송한 게 그 90년대 들어가서일 거예요. 내 기억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AFK만 트신다고요. 심심하니까. 그 맨날 보는 게 소프 오페라, 가이딩 라이트니, 뭐 제너럴 호스피털이니 그러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신 말이 기억나는 게 야, 경무가 저기는 무슨 요정이니? 막 그러면서 왜 남녀가 맨날 껴안고 있는 막그 말이 생각이 났어. 맞아요. 그 사실은 그 시절이 또 흥미롭게도 미국서도 소 오페라 지금 말씀하셨던 가이딩 라이트라든가 댈러스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의 어떤 최전성기가 또 80년대였고 그때 한국의 컬러 TV 보급과 AFKN이 굉장히 깊이 연동이 돼 있던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 미국 문화, 뭐 캘리포니아 문화 이런 것들 중에 공간도 그 90년에서 92년 요 무렵에 보면은 그 미국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뭐. 네. 근데 이제 하디스, 웬디스 이런 애들. 이게 뭐 버거킹 대학 들어가서 경희대 앞에 버거킹 먹으러 갔어. 나는. 이게 맥도날드나 KFC처럼 정말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하디스나 웬디스처럼 정말 미국스러운 느낌. 그리고 더 서구적인 느낌. 거기에 뭐 편의점도 로선 막 이런 미국 애들 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상상 공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김세식 선생님이 그 화염병과 쇠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 나는 서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선배들이 야 우리 점심 때 버거킹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경희대 앞에 가면 버거킹이 있었어.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는 게 제가 데모 끝나고 저녁 때 하디스 가서 미팅한 적 있어요. 근데 질문을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은 그 지금의 이태원이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문화의 아니면은 외국 문화의 발신지였다가 그게 왜 죽었는지 그다음에 카페 문화로 조금 돌릴 때 한국 카페 문화는 왜 미국적인 것이 아닌 건지 아니면 이것이 미국적인 것인지 그거 좀 해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태원의 몰락은 저는 뭐 몰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적어도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서 음반 심의제도가 있었잖아요. 96년에 철폐될 때까지 음반 심의제도가 있을 때 심의를 받지 않는 음반 대부분이 그 미팔군을 통해서 나오는 음반들이 청계천을 한번 거쳐오면 백판이 돼서 해적판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플레이보이 같은 도색 잡지부터 시작해서 미국 문화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불법 복제판이 이태원에서 그닥 멀지 않은 세운상가를 한번 거쳐오면 불법 복제판들이 만들어지는 이 문화가 90년대 중반까지였다라고 한다면 9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IMF 직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대중음악이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AFKN을 통해서 우리가 AFKN이 한국서 컬러 방송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을 때 바로 그 타이밍에 MTV가 미국서 만들어져요. 81년인가 MTV가 개국을 하거든요. MTV의 개국과 컬러 TV가 한국에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어진 게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케이블 방송이 시작이 돼요. 94, 5년. 그럼 케이블 방송이 되자마자 케이블 방송의 컨텐츠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MTV, 그다음에 MTV와 연결됐었던 VTV 홍콩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미국 대중음악을 혹은 미국 대중문화 혹은 미국적인 무엇을 미국을 서구로 상정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태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간 매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다시 말하자면 이태원이 몰락했다기보다는 한국의 모든 공간이 이태원화가 되고 그렇죠. 이태원에 남은 거는 굉장히 일단 진한 강남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태원이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 지금 그게 생각난 게 제가 92년도에 어학연수를 캐나다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영어를 배워서 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AFK이 있을 때 돌아오면은 아직 그 케이블 TV도 도입되기 전인데 토요일 날뭐 세터데이 날 라이브스나 데이빗 레터맨이라는 게 한 11시쯤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면서 한 95년쯤에 SBS가 개국이 되면서 자니 윤 쇼가 시작되면서 아우 뭐 제가 한국말이 서둘러 가지고요. 막 그게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 90년대 중반이 이제 한국의 이제 맞아요. 민주화의 그 저는 92년부터 97년간의 김영삼 정부를 민주화의 전환기 시대라고 저는 가설적으로 부르는데 그게 문화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환기였겠네요. 거의 그렇죠. 저는 거의 문화혁명기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문화의 양과 질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고 뭐 근데 이제 동시에 우리의 컨텐츠 생산 능력도 좋아지고 근데 사실 막 미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한국 케이블 방송 뭐 현대 TV 무슨 동아 방송 이런 데서 직접 수입해가지고 자막 깔아가지고 바로바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맥빌 막 이런 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전에는 AFK 통해서만 보던가 아니면은 그런 전격 제트작전이나 무슨 뭐 에어울프 같은 것만 보다가 진짜 키트 막 이랬지. 정말 드라마 같은 미니 시리즈를 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그러면 확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그 무렵에 강남역에 타워 레코드가 오픈합니다. 맞아. 그리고 일본 음반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는 공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적판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원본 CD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까 안종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태원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뭐 전국까지는 몰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공간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대중음악 혹은 한국 밖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더 이상 신기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은 어떤 해적판을 구해가면서 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듣게 됐어, 알 수 있게 됐어가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그 시절에 뭐 VCD라는 게 있었어요. DVD 나오기 전까지. 이걸로 제가 기억하는 게 VCD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940년대, 30년대의 헐리우드 영화들 고전들을 여러 장을 묶어놓은 CD들을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게 다 무슨 영화 동아리에서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갑오처럼 내려오는 몇 번을 카피 떴는지 몰라서 막 다 뭉그러진 이런 VHS 테이프로만 보고 있던 영화들을 그런 고전 영화들을 누구나 다 사서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이텔을 포함한 PC통신이 90년대에 퍼지면서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까 이태원 인클레이브였다고 하면 그 인클레이브를 거쳐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능했던 정보들이 이제 PC통신을 통해서 인터넷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조금만 뭐 PC통신만 깔아서 가입만 하면 이 정보들의 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매스가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 지점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잠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우리들의 수다를 들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고 중요한 아직 연구로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그 굉장히 소재들인데 이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젊은 층들은 어디에서 어떤 학문적인 그 기반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 이게 결국은 문화 연구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학의 영역에서 조일정 선생님의 전문 영역이지만 어디서 어떤 공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료 같은 거는 이문서적으로 뭐가 있나요? 글쎄요. 예. 한국으로 오시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학대학원에
문화예술학부를 오시면 이제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조일동 선생님 밑에 가면은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뭐 제 학생들은 뭐 비슷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의 이런 대중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실은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학회라고 하는 학문 집단이 이런 학술 단체가 이제 20년이 채 안 됐고요. 이제 뭐 한 15년, 16년,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영화 관련된 어떤 연구사를 좀 정리하는 프로젝트에 잠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걸고 있는 저널 자체가 없었어요. 어떤 서사 관련된 문학 관련 연구나 이런 곳에 잠깐 이렇게 한두 편 껴있는 거고, 영화라고 하는 것 혹은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 대중문화가 하나의 학술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한국 사회에서 2010년 돼야 공식적으로 제대로 좀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 1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진 학문이다. 그래서 실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도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90년대 문화가 막 반하고 태동하고 막 폭발하는 시점에 그때 등장한 잡지들 시네21이나 이제 키노 같은 잡지들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영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어드밴스드 돼 있는 글은 키노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맞아요.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키노를 소비하면서 그 키노가 놓여져 있는 카페를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변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잡지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몇 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잡지들이. 레뷰라든가 몇 개의 잡지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까지 영화에 대한 잡지가 없던 건 아닙니다. 한국에도 뭐 스크린, 로드쇼 이런 잡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잡지들은 실은 크리틱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새로운 신작 영화가 언제 어디서 개봉한다, 영화 줄거리는 뭐다, 다음에 배우 인터뷰, 다음에 배우에 대한 화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잡지는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비평의 대상으로 보고, 혹은 단순히 영화 비평이 아니라 그 영화라는 현상을 통해 사회를 읽으려고 하는 비평의 흐름이 실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건 뭐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한국의 대중음악 평론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다 PC통신으로 시작된 분들이에요. 그 위에 선배들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분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대중음악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권에서 나오는 롤링스톤이라든가 혹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몇 가지 잡지들, 일본 스크린도 있고, 필터를 거쳐서 온 거죠.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번이라든가 뭐 기타 플레이어, 이런 외국 잡지들,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들을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서 크리틱이었다라고 한다면, PC통신 세대들은 영화에 대해서건 음악에 대해서건 혹은 뭐 드라마에 대해서건, 심지어는 그 세대가 처음으로 만화에 대한 비평도 시작하거든요. 이들은 이것을 훨씬 더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시도하려고 한 첫 번째 세대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00년대, 2010년 즈음이 되어야 공식화된 제대로 된 한국의 대중문화 연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공식화된 제대로 된 대중문화 연구를 시작한 분들이 바로 아까 90년대 중후반에 PC통신을 학생 시절에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마치고 제대로 학계에 등장한 시기가 2010년대라는 거죠. 네. 2000년대 후반부터. 그런 흐름들은 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니, 저는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시 회상하면서 분석하는 거. 근데 그게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가공하기 전에 보물섬이라는 금광이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부분인데, 이걸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잠시
그 커피 얘기로 돌아갔다가 K 트렌드 얘기로 좀 옮기고 싶은데요. 안종 선생님, 그러면은 그 성수동 카페든 뭐든지 이게 한국의 출신 트렌드의 카페들은 이게 레퍼런스 이게 모델이 뭐예요? 독자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수입하면서 응용한 건가요? 그게 이번에 연구된 네. 내용 중에 사실은 모델이 일단은 다양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한 군데 국한돼,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꼭 하나일 필요가 없어도 되는 게 현재 또 미디어 환경이기 때문에 정말 동시성. 네, 동시성이죠. 근데 그러니까 창출은 아니고 모방하면서 응용인데 그러면은 여러 군데 이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따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마카롱 같은 것도 사실은 마카롱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도 많이 만들었고 꼭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먹는 과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먹던 과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카롱을 가지고 얼마나 더 트렌디하게 만들어내느냐. 아트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뚱카롱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취향을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기 좋게 만드느냐. 비주얼을 극대화하죠. 비주얼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면에서 레퍼런스가 있지만 그 레퍼런스의 오리지널리티에 굉장히 천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에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유럽과 아시아와 막 이제 체코, 말레, 아니, 다음에는 어딜 가시려고? 이제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서울, 쿠알라룸푸르, 프라 다 보는데 사실은 이게 시차가 없어요. 이제는 전혀. 이게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플로우가 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로 필터도 없고 다 있는 거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프라 스타일인지 쿠알라룸푸르 스타일인지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성수동도 네. 그냥 공간적인 분위기, 전반적인 동네 분위기는 굉장히 저기 뉴욕의 이제 브루클린 네. 느낌을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또 빨간 그 벽돌.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선진 세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네 가장 컨템포러리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브루클린이 됐든 도쿄가 됐든 성수동이 됐든 쿠알라룸푸르가 됐든 이게 모두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최첨단의 컨템포러리다라는 개념으로 글로벌라이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로벌라이징이라는 게 선진 사회 중심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모두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계급과 도시가 있죠. 보통은 메트로폴리탄. 그러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좀 우리 카페 좀 해주세요라고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자나 설계업자나 공사 시공업자들이 아 이거 사진 본다고 그대로 흉내 내지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뭔가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 공간에 있어서의 도시의 그 건축적인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대 차이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건설업자, 인테리어업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굉장히 제시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또 세대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 두 분 쓰신 그 인테리어 업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한 분은 인테리어 업장고고 한 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더 기술이 좋을 수도 있어. 사실은 업자가. 근데 그 취향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카페에도 기획자가 있는 거예요. 그 카페 컨셉에 대한. 도시의 기획자가 있다 이거죠. 이제는 모든 그렇죠. 모든 공간에 그 작은 공간 하나하나에 기획자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하나의 업종 직종이 돼서 그 컨설턴트도 있고 실제로 메뉴를 골라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컨설턴트. 그리고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한 게 소비자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쵸. 기획자가 되는 경우가 자기가 있고, 가장 잘 최첨단의 취향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을 끌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을 조일장 선생님의 그 K 트렌드와 관련돼서 트렌드라는 말이 언젠가는 사어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트렌드고 모든 것이 취향이고 모든 게 개성이 된다 그러면은 트렌드나 붐이라는 말 자체가
언젠가는 더 이상 형식화하고 매핑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어떤가요, 지금? 이 산업적 흐름으로만 거의 쓰인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글로벌 팝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K-팝의 부상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 K-팝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가가치가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비틀즈 뭐 더 올라가서 엘비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냐라고 하면 이게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마이클 잭슨의 시대의 마이클 잭슨의 노래부터 뮤직비디오, 이름, 그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이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즐기는 것에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K-팝의 가장 이제 선두에 있다는 BTS의 경우도 BTS의 뭐 버터라든가 뭐 디스코 이런 노래들이 디스코가 아니라 뭐죠? 퍼미션 투 댄스 뭐 여러 가지. 네, 곡이 하도 많았던데 아저씨들이네. 이런 데서는 이제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BTS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BTS 멤버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각 멤버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제이홉은 어떤 랩을 잘하고, 그다음에 제이홉이 랩을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사람들에게 깊은 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BTS라는 이름이 남는 거지. BTS의 노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BTS 하고 있지만 BTS가 여러 가지 그 캠페인에도 등장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쟤네가 BTS라는 하지만 BTS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등급의 글로벌 스타라고 할 때 글로벌 스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누군가의 취향 속으로 얼마나 깊이 이 사람의 음악 혹은 이 사람의 행동들이 취향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면 그 비중은 훨씬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BTS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분화된 취향, 나의 취향과 어울리는 음악을, 나의 취향에 어울리는 영화를, 물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겠죠. 뭐 지금 같으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영화들은 하지만 이 영화들도 과거의 조스처럼 모든 사람이 다 봐야만 한 영화가 아니라 이제 이 마블 영화도 점점 이제 단계가 나아가면서 마블의 캐릭터들은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지만 그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품에서 무엇을 보여줬는지는 실은 마블 매니아들만 알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만큼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되었고 거대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인식체계와 그 인식체계가 나의 취향과 직접 깊이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저런 메가 트렌드의 흐름은 있어. 하지만 내 취향은 이거야. 라고 이것들이 구분되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는 거죠. 소비하고 생산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제를 계속 낳는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소비 트렌드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생산이 일어나고 또 그거에 따른 다른 소비, 다른 트렌드 연속적으로 계속 그 트렌드라는 말을 좀 더 좁혀서 가장 첨단 유행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카페 한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카페 트렌드는 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는 애만. 그것만 트렌드고 나머지는 다 흘러간 거야.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수명을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카페가 주목받는 수명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 뭔가 좀 다른 거, 그게 걔만 트렌드로 남는 거고 나머지는 트렌드에 뒤처지는 시스템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카페만 한정해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또 약간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있죠. 예를 들면 뭐 재생 공간이고 뭐 커피는 어떤 식으로 서빙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는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장소화되는 카페라는 거를 한정해서 트렌드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장 틈만 존재하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를 제 1편, 전편 정도로 하고 일단 뭐 조금 휴식을 갖든지 해가지고 트렌드 얘기 책 소개 좀 얻으면서 조금 네. 다시 파헤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한번 제 전편을 여기서 한번 마치겠습니다.